한능검 1급을 넘어 만점까지 박하사탐 박하늘입니다. 한능검 10분 때려잡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10분 때려잡기를 시작하면서 72회 한능검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10분 때려잡기에서 쏟아졌던 거 아마 문제 푸신 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그만큼 시험에 나올 법한 내용만 통합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각 주제별 10분 때려잡기 진행하고 있고, 개념을 공부하시는 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10분 때려잡기가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단 위에 나오고 있는 한능검 30분 때려잡기를 통해서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신 뒤에, 그리고 총정리식으로 또는 1회독이 끝나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10분 때려잡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회차에서는 저희가 경제사 파트,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고려시대 경제사를 좀 살펴봤고요. 이번 경제사 두 번째 시간에서는 조선시대 경제사를 살펴볼 예정이에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72회에서도 역시 경제사와 관련된 문제가 당연히 출제가 되었고요. 앞으로도 100% 무조건 출제가 될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 내용이 굉장히 좀 방대하다 보니 조금 빠른 속도로, 그리고 나올 법한 내용만 핵심만 언급해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수치제도 그리고 수조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30분 때려잡기를 꼭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본격적으로 경제사 파트 조선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우리 지난 1회에서 했던 내용이 바로 이런 게 있었죠. 핵심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뭐 수조건 관련해서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수조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관리들에게 관직, 복무 대가로, 즉 공무원들에게 복무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통일신라의 경우 신문왕 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관료전과 노급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제 통일신라 이렇게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관료전을 지급했다. 왕권을 강화한, 진골들을 신문하며 왕권을 강화한 신문왕을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 이어서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전식과 제도로 운영이 되죠. 전식과 제도. 태조 왕건의 역분전을 바탕으로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이 전식과의 종류까지 물어보는 경우 3점짜리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 되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조선시대를 빨리 해야 되니까 이렇게만 좀 언급을 해드릴 거고, 이게 지금 뭔지 모르신다면 바로 전회차 경제사 1편을 꼭 시청하시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역분전,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고려의 수도는 역시 개경이다. 이런 키워드를 또 제가 드렸었죠. 또한 이제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지난번 72회에서 그대로 나왔던 게 있어요. 이 관영수공업과 관련해서 또 서적점, 다점 이런 것들 표현이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서적점과 다점 이런 표현 나오면 요거 고려의 경제사 파트구나, 요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뭐 통일신라의 국제무역항으로 뭐 울산항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그 다음 뭐 당항성,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뭐 병란도 정도 이렇게 언급하고 조선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엄밀하게 얘기해서 위화도 회군 이후에 이성계가 권력을 잡고요, 신진사대부의 세력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 고려 말 공양왕 시기, 허수아비 왕이죠. 이때 신진사대부에게 경기지방의 수조권을 지급하여 힘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과전법이 단행됩니다. 이 과전법, 전현직 관리에게 경기지방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는 과전법은 고려 말 공양왕 시기에 단행됐다. 이거 좀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겠고요. 전현직 관료 또 세습이 가능한 수조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문제는 은퇴를 해도 수조권을 세습하지 않다 보니까 한정적인 토지 내에서 토지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왕권을 강화한 조선시대 세조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고 전직 관료 세습하는 거 다 없애자.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해라. 직전법을 단행합니다. 현직
수족관리에게만 지급해라. 직전법. 아, 고려는 과전, 직전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성종 때는 이거 수족권을 관리들이 너무 남용을 하니까 관청에서 객관적으로 걷어서 관리들에게 지급하게 바꿔보자. 관청에서 걷어서, 거둘 숫자예요. 관리에게 지급해라. 관수관급제를 단행하게 되고, 명종 때 드디어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졌던 이 수족권이 사라지게 돼요. 직전법이 폐지가 되고, 녹봉 개념으로, 월급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 이 정도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수치체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우리 한능검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개념, 정부에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는 개념인데요. 뭐가 중요하냐? 요 세종대왕이 중요합니다.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애민정신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풍년일 땐 좀 많이 걷고 흉년일 땐 좀 적게 걷어라. 비옥한 토양에서 많이 걷고 척박한 토양에서 조금 걷어야 백성들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공법이에요. 공법. 받천자를 써서 토지의 비옥도를 6개 등급으로 나눠서 걷어라. 또 1년의 풍년, 흉년 정도를 9등급으로 나눠서 걷어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공법이란 단어는 정말 중요한 표현이라서 꼭 눈여겨봐 주셔야 되겠고요. 뭐 담엄손실법이라던가 요 담엄손실법 폐지 이런 거는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빡세게 나오진 않습니다. 요 공법 정도가 너무 핵심이라서 한번 강조를 좀 드렸고요. 똑같습니다. 통일신라 고려조선 조세 공납 역 요 세 가지가 수체제인데 이제 공납은 특산물을 내는 거, 집집마다 부과하는 공납과 역은 군역과 요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요거를 하나하나 네모넣기 이런 거는 내신 문제 같은 거니 한능검에서 다루진 않겠죠. 공납, 조세 공납 역 세 가지가 있고 여기서 핵심은 세종대왕의 공법으로 조세, 세금을 걷었다. 요 정도가 되겠죠. 자, 문제는 이제 16세기에 이르러서 수치체제의 문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반란에서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 건데, 저희가 지금 댓글로 소통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분께서 요청하셨던 농민봉규도 한번 정리를 해 드릴 거고, 그 다음 뭐 종교라던가 이런 거 다 정리할 거예요. 명종 때 임꺽정의 난이 일어나는 등 백성들의 삶이 매우 힘들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자, 농서의 경우에도 중요한 게 많습니다. 세종대왕 때 직접 쓰셨네요. 농사직설. 직접 썼다. 농사직설 중요하게 봐주시고 요거 나온 적 있어요. 명종 때 구황찰료. 구황찰료 명종이다. 명종에다가 제가 표시해 놓을게요. 구황찰료. 요거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나옵니다. 명종 때 구황찰료를 간행했고 성종 때 금양잠록. 이 성종에서 경제사가 금양잠록으로 나오면서 왜 경국대전 완성이라던가 국조 오례의 이런 것들 묶어서 출제할 수 있어요. 금양잠록 성종도 같이 써놔야 되겠네요. 자, 지금 제가 판서를 해드리는 거는 꼭 여러분 노트에 옮겨 적으신 다음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공업은 조선 전기, 통일신라 고려 조선 전기까지는 모두 관영 수공업 위주로 운영이 되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핵심은 조선 후기에 이게 바뀐다는 거죠. 조선 후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어서 이 시전상인들,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대신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획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조가 조선 후기로 들어가는데요. 정조 때, 이건 다른 개념이죠. 요거는 이제 상업활동이라고 할게요. 정조 때, 자, 난전을 금하게 하는 권리, 금난전권을 폐지하면서 독점권을 뺏어버려요. 독점권을 뺏어버리고 자유로운 상공업을 유통시켰다. 이게 신해년에 실시한 정책이라고 해서 신해통공이라고 합니다. 통공정책이라고도 하고 자유로운 상공업을 위해서 정조 때 이 금난정권을 폐지하였다. 요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 조선 경시서라는 단어, 고려부터 조선까지 경시서가 운영이 됩니다. 시전상인들의 불법적인 상위를 통제하는 경시서가 세조 때 이르러서 세조 때 평시서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나온 적이 있어요. 평시서라는 단어가. 자, 조선 후기 경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선 후기.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조선 후기에는 자, 인조의 영정법 다 나오는 내용들이죠, 이거. 토지일결당 4에서 6도로 고정을 시킨다. 영원히 고정시킨다. 영정법 실시.
과거의 공법 아니었습니까? 공법. 토지 비옥도라든가 풍융에 따라서 세금을 걷었었는데 이거를 고정을 시킨다. 영정법 하면 인조. 확실하게 잡고 계시고요. 자, 다음 이어서 광해군 때 처음 실시를 한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광해군 때 대동법 실시했죠. 광해군의 대동법. 요거는 별표 5개 들어가야 돼요. 특산물 대신에 동전과 쌀로 내게 해라. 특산물 대신에 동전과 쌀로 내게 해라. 자, 그럼 왕이 특산물을 걷지 못하다 보니까 관청이랑 궁궐 앞에 시전상인들이 장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물건을 납품하는 상인들, 물건 납품업자,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고요. 공인 등장 배경, 자연스럽게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이어지는 게 대동법의 핵심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대동법. 대동법은 광해군 때 첫 시행이 되고 숙종 때 전국 실시가 되고요. 대동법과 관련된 인물들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여기 나와 있는 뭐 김육, 광해군 때 이원익, 요 이름들. 김육과 이원익도 대동법과 연결해서 공부해 두시면 고난도 헷갈리게 나오더라도 키워드 잡고 문제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특산물을 납품하는 이 공인이 대동법으로 인해 등장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을 하게 되었고, 아무래도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토지 일결당 12두라는 이 대동법으로 세금을 내야 되다 보니 땅이 없는 농민들에겐 부담이 매우 줄어드는 사건이었으나 땅을 갖고 있는 양반들의 반발로 전국적 시행까지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대동법이에요. 더 디테일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한능검 30분 때려잡기에서 조선 후기 경제사 개념 강의 반드시 살펴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인조의 균역법도 단독 문제 매우 자주 나오죠. 그간 이 직업군인들의 월급, 즉 군포를 부담하는 게 굉장히 좀 백성들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군포를 한 필로 줄여주는,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주는 균역법을 영조 때 인조가 뭐야? 영조 때 실시하게 되고요.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요게 나오잖아요. 토지 일결당 2두라는 결작을 부과하고 명예관직세인 선무군관포를 걷게 됩니다. 균역법도 단독 문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어요. 어장세, 선박세, 소금세 등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욱더 징수하여 재정을 보충하였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 조선 후기는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능해졌고요. 밭농사에서는 견종법이 확대가 됩니다. 요새 한능검 요 표현이 좀 나오더라고요. 견종법. 조선 후기에는 견종법이 확대가 되고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더라.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 두겠습니다. 자, 농업 경영의 변화. 모내기법을 통해 노동력이 이제 감소할 수가 있게 되니까 넓게 농사를 짓는 광작이 유행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이 대동법과 함께 상품 작물, 즉 판매 목적으로 하는 상품 작물 재배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담배, 인삼 같은 게 나오면 아하, 조선 후기구나. 이렇게 잡으시고, 조금 어려운 거. 자, 그동안 이제 이 소작농들이 지주들에게 땅을 빌려서, 어떻게 보면 임대료 아니겠습니까? 이 임대료를 어떤 식으로 냈었냐면 수확량의 절반을 줬어요. 50%를. 50% 비율로 줬다 해서 이걸 정률제라고 합니다. 타조법. 타조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비율로 내던 거를 액수를 딱 고정을 시키면서 액수를 고정한다. 정액제로 바꾸게 됩니다. 이걸 도조법이라고 해요. 도조법. 디테일한 내용은 조선 후기 경제사 30분 때려잡기 살펴봐 주시고, 지금 핵심 키워드 단어들만 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좀 빠르게 좀 설명드리고 있어요. 통일신라부터 조선 전기까지는 관영수공업으로 이루어졌다면 조선 후기는 민영수공업. 아, 민영수공업 하면 조선 후기구나. 상품화폐 경제와 민영수공업, 서민문화의 성장 묶어서 조선 후기,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선대제 수공업은 민영 수공업을 하는데 수공업자들이 돈이 없지 않겠습니까? 금과 은을 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원료를 살 돈을 먼저 받아서 만든다. 이게 바로 자금과 원료를 미리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선대제 수공업의 개념이라 할 수 있겠고요. 자, 광산도 민영광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게 돼요. 요거 나온 적 있죠. 허가를 받은 민간인이 정부의 감독 아래 광물을 채굴하였다. 효종 때 설점 수세제, 요거 나온 적 있어요. 요거 메모 꼭 해두시고요. 설점 수세제, 효종 때 설점 수세제가 단행되었다. 요거랑 이
광산을 경영하는 전문 경영이 등장합니다. 바로 떡대죠, 떡대. 떡대가 등장한다. 경영 전문가 떡대, 덩치가 좋아야 경영을 잘하겠죠. 이 떡대가 직접 광산을 경영하였고 분업의 토대를 둔 협업으로 진행되었다. 요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조선 후기. 내용 진짜 많네요, 여러분. 이 10분 때려잡기인데 이게 내용이 좀 많아져가지고 사상, 즉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상단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 사상이 대두하였다. 왜 의주의 만상, 개성의 송상, 송상은 이제 송방이라는 이런 상점도 운영을 하였다. 이런 것들 여기에 좀 나오니까 꼭 메모 좀 해두시고요. 여기 나오네요. 지금 개성의 송상, 서울의 경강상인 의주의 만상, 부산의 내상, 평양의 유상. 특히 개성의 송상은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였다. 송상, 송방 보이면 조선 후기구나, 사상들이구나, 시기를 정확하게 잡으시면 되겠어요. 의주의 만상, 동래의 내상, 평양의 유상이 있었다. 이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이 사상의 단체 명의 키워드로 나와서 조선 후기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요걸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부상들이 등장하면서 5일장, 7일장과 같은 장시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도 조선 후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보부상의 활동. 원산장, 강경장, 송파장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고요. 조선 후기는 상품화폐 경제 발달, 상품작물 재배, 사상의 등장, 장시가 발달. 상공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있구나. 언제다? 조선 후기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물길을 이용해서 포구상업이 크게 발달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산이 많다 보니까 물길을 이용하여 이 포구 지역의 시장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상업 중심지로 성장을 하게 되죠. 요렇게 요거는 이제 뒤로 또 연결되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대외 무역의 경우에는 조선시대는 통일신라와 고려와 다르게 국제무역항이 따로 없어요. 주로 중국과 일본 요 정도. 이 주변 국가들과의 교류 정도를 하게 되는데요. 공무역을 개시라고 합니다. 국가와 국가 간 무역을 개시라고 하고 개인의 개인 무역, 사무역을 후시라고 불러요. 후시. 개시 후시 단어 보이면, 특히 후시 단어 보이면 조선 후기, 후시 단어 보이면 조선 후기다. 아시겠죠? 사무역이 되겠습니다. 고려시대 핵심은 성종의 건원중보를 바탕으로 숙종 때 해동통보와 같은 드디어 화폐를 사용을 했다면 조선시대는 전국적으로 유통을 되죠. 숙종 때 만들어진 상평통보, 인조 때는 유통되지가 않고 숙종 때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게 됩니다. 조선 후기 이 화폐도 본격적으로 유통이 되는구나. 요 정도 되고요. 근데 부자들이 이 동전을 집에다가 이 금고에다가 보관하고 쓰질 않다 보니까 동전이 부족해지는 전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숨가쁘게 한번 달려봤습니다. 이게 대체 뭔 소리야?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하시는 분들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30분 때려잡기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는 경제사 개념 강의 봐주시고요. 한 번 더 돌리시면 맞아, 이거 있었지 하면서 따라와 주셨을 것 같아요. 요 부분은 핵심 키워드들. 이 정도에서도 여러분 5점 이상 문제 맞추실 수 있으니까 조선시대 경제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이 너무 많아서 좀 파이팅 있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부탁드리면서 경제사 조선시대 2부 마무리하고요. 3부 근현대사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